사적인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강태준,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빙제의 군주. 그의 인생에서 감정이란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와 같았다. 뉴욕 JFK 공항을 이륙한 진성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 안해발 4만 피트. 상공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태블릿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복잡한 M&A 관련 보고서의 숫자와 그래프들이 그의 망막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에게 비행기 안은 지상의 집무실과 다를 바 없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섬세한 조명 전담 승무원의 완벽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 십수 시간의 비행은 그에게 휴식이 아닌 방해받지 않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일 뿐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의 세계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기체가 가볍게 흔들렸다. 갑작스러운 난기류였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완벽하게 정돈된 서류 위로 샴페인 잔의 액체가 찰랑이는 것이 거슬렸다. 그는 잠시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구름의 경계가 흐릿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이 스위트의 열린 문틈을 지나 비즈니스석 그리고 그 너머 이코노미석을 분리하는 커튼의 틈새로 향했다.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고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인의 옆모습이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뼛속 깊이 각인된 얼굴. 7년 전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여자 한서연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단아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서연의 무릎을 베고 잠든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또 다른 아이, 그녀의 품에 안겨 칭얼거리는 갓난아기까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은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그를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 심지어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 모양까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그의 복제품들이었다. 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강철 같던 이성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 억지로 묻어두었던 감정의 경류가 그 균열을 비집고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담 승무원이 놀라 다가왔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커튼 너머의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스위트 룸을 나섰다.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놓인 테이블을 지나 조용하고 안락한 비즈니스석 승객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며 그는 이코노미석을 향해 걸어갔다. 커튼을 거칠게 걷어내자 비좁은 좌석과 소음, 다양한 인간 군상의 냄새가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서연과 새 아이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다. 그 모습이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 자신도 낯선 절망에 찬 목소리였다. 이 아이들 누구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그냥 지나가달라고 모르는 척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발이 바닥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경계하며 바라보는 첫째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대답해. 이 아이들 누구냐고. 태준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절박하게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자 경고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한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빙제의 군주 강태준이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단 한 번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가 비행기 이코노미석 한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좁은 기내를 가득 메웠다. 승무원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결국 사무장이 직접 나섰다. 손님,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갑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태준을 막아섰다. 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서연과 아이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그에게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무너진 어깨를 하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스위트룸의 문이 닫히자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7년 전 그녀는 왜 떠났을까? 왜 단 한 장의 편지만을 남기고 사라졌을까? 그 편지에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의 세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내 그 감정들을 얼음 벽 뒤에 가두어 버렸다. 그녀를 잊기 위해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아버지인 강만철 회장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그 누구도 자신을 감정적으로 흔들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렇게 그는 감정이 없는 완벽한 경영기계, 빙제의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도망친 것이었다.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났다.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단순히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 그녀를 위협했거나 자신과 그녀 사이를 의도적으로 갈라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 강만철 회장.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소연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물어야 한다.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는지.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녀와 아이들을 위협했다면 그 캐가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비행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멈춰섰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마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게이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먼저 내리는 동안 그는 초조하게 문 밖을 지켜봤다. 그러나 이코노미석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인파 속에서 한서연과 새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인천공항 입국장 CCTV 전부 확보해. 오늘 뉴욕에서 도착한 KA082 2편이다. 30대 여성과 아이 셋.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서연,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아니, 내가 당신을 도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회와 이별의 감정을 교차시키는 혼잡한 공간 속에서 강태준은 홀로 섬처럼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지배하던 혼란스러운 감정은 차가운 분노와 조급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출구를 빠져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훑었지만 그가 찾는 세계의 작은 그림자와 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곁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온 김진우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한소연 씨와 아이들은 사전에 예약된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CCTV 동선 분석 결과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만 골라서 이동한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태준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턱은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폭풍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준비된 의전 차량에 올라타며 명령을 내렸다. 차량 번호는, 목적지는? 김 비서가 곤란한 표정으로 답했다. 대포 차량입니다. 이미 추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출입국 기록도 확인했지만 지난 7년간 한서연 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은 전무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7년 동안 완벽하게 자신을 숨길 수 있었을까? 아이 셋을 데리고 대한민국처럼 좁고 모든 것이 연결된 나라에서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었다. 거대한 배후구가 없다면 불가능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국내 최고의 정보팀을 동원해. 신용카드 내역, 통신 기록, 의료 기록 뭐든 상관없어. 7년 전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증발해버린 이유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더 이상 CEO의 명령이 아니었다. 한 남자, 한 아버지로서의 절규에 가까웠다. 아무도 없는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공허했다. 최고급 대리석과 통유리로 장식된 공간은 그의 성공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익숙하게 서재로 향했다. 수천 권의 책과 최첨단 기기들로 가득 찬 그의 성격. 그는 그곳의 가장 깊숙한 곳, 개인 금고를 열었다. 복잡한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을 거쳐 묵직한 강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7년 전 한서연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단정한 글씨체는 여전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당신의 세계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부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행복을 멀리서나마 빌겠습니다. 그때는 이 편지를 읽고 배신감과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을 꼭 닮은 새 아이의 얼굴을 본 후 이 편지는 다르게 읽혔다. 이것은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구조 신호에 가까웠다. 당신의 세계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7년 전 그는 아직 진성그룹의 후계자일 뿐 지금과 같은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다. 그때의 강태준은 웃을 줄 아는 남자였다. 특히 한서연 앞에서 그는 언제나 무장해제된 소년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플로리스트였다. 화려한 그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게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한 갤러리에서 만났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 기억이 7년 전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나갔다. 그는 회사 근처의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하지만 정겨운 곳이었다. 서연은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태준 씨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런 데 와요. 진성그룹 후계자가 떡볶이 먹는다고 기사 나겠네. 그녀의 놀림에 그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상관없어. 나는 너랑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나중에 회장 되면 이 가게 통째로 사버릴 거야. 그의 농담에 그녀는 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는 재벌 3세 강태준이 아닌 그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될 수 있었다. 그녀의 꿈은 작은 꽃집을 차리는 것이었다. 그는 언젠가 한적한 교회에 그녀의 꿈을 이뤄주리라 다짐했다. 그녀가 가꾸는 꽃들처럼 그녀와의 미래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 강만철 회장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기억은 다시 어느 저녁 아버지의 서재로 옮겨갔다. 무겁고 위압적인 공기 속에서 강 회장은 태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게 실망했다. 고작 그런 계집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니. 진성의 후계자가 될 놈이 감정에 휘둘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정리해라. 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 그의 저항에 강 회장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세상 내 세상은 진성그룹이다. 그 계집은 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얼룩일 뿐이야. 네가 정리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그 얼룩을 지워주마. 아주 깨끗하게. 그 말 속에 담긴 섬뜩한 경고를 그때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서연은 사라졌다. 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태준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녀의 집, 그녀가 일하던 꽃집, 그녀의 친구들까지 모두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아버지는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된 일이다. 그 아이는 내게 과분했어. 이제 쓸데없는 감정은 버리고 일에만 집중해라. 그게 내 운명이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사랑에 배신당한 상처를 잊기 위해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차갑게 얼려버렸다. 그렇게 지난 7년 그는 아버지의 완벽한 꼭두각시이자 진성그룹의 무자비한 군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들의 사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지워버린 것이다. 태준은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편지의 문장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리는 듯했다. 당신의 세계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서연의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심어준 공포의 언어였다. 아버지는 서연을 협박해 떠나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그녀가 비겁하게 도망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핏줄인 새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조종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고 자식들의 존재를 지우고 그를 감정 없는 괴물로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위해서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진성그룹의 총수였다. 태주는 상자를 닫고 다시 금괴에 넣었다. 그리고는 곧장 책상으로 가 인터폰을 들었다. 김비서, 지금부터 내 개인 지시를 수행할 팀을 새로 꾸려. 공식 라인이 아닌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로. 자금은 내 개인 재산에서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분노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이자 지금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백 실장, 7년 전 강만철 회장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관련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알아내.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흐름 통화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이것은 전쟁이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당신이 만든 빙제의 군주가 이제 당신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고 빼앗긴 가족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기억의 파편들은 이제 복수의 청사진이 되었다. 강태준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군림하는 빛의 세계, 다른 하나는 오직 복수와 진실 규명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의 세계였다.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텔 외부에는 평범한 법률 사무소로 위장된 그곳이 그의 그림자 세계의 심장부, 즉 비밀 작전실이었다. 최첨단 서버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빛이 작전실 내부를 차갑게 밝혔다. 작전실의 중심에는 백종훈 실장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그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강태준에게 개인적인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바치고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정보 분석가들이 침묵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7년의 시간 속에 묻힌 한서연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의 모든 기록은 마치 전문가의 손길로 정교하게 삭제된 듯했다. 주민등록 금융통신, 의료 기록까지.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있었다. 백 실장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보고했다. 회장님 상대는 보통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록 삭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킨 흔적이 보입니다. 국가기관 수준의 권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주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아버지 강만철 회장의 힘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초조함을 억누르며 말했다. 과거 기록이 없다면 현재의 흔적을 찾아. 7년 동안 아이 셋을 키웠어. 병원, 학교, 마트. 생활의 흔적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의 명령에 팀원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의 추가적인 분석 끝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발견되었다. 해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7년 전 진성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자금이 한 소규모 흥신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시기는 한서연 씨가 실종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중앙 모니터에 집중되었다.
오리온 기획이라는 이름의 흥신소. 법인 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 흥신소 대표 살아있나? 백 실장이 즉시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이름은 박창호. 1년 뒤 북한산에서 실족사로 처리됐습니다. 실족사, 너무나 전형적인 위장 수법이었다. 태준은 확신했다. 이 박창호라는 남자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는 명령했다. 박창호의 주변 인물, 가족 숨겨둔 재산까지 전부 파헤쳐. 꼬리를 잡았으니 이제 몸통을 찾아낼 차례다. 한편 서울 중심부의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강만철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보고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다. 아들 강태준의 최근 행적에 대한 비밀 보고서였다. 비공식적인 정보팀 신설, 과거 비자금 계좌, 추적 7년 전의 일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그는 태준을 자신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에 휘둘리던 미숙한 아들을 그는 냉혹한 승부사이자 완벽한 후계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 과정에서 제거해야 했던 작은 버그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죽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다. 윤상현 실장, 2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충복이자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태준이가 옛날 일을 파고 있는 모양이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윤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최근 뉴욕 출장에서 무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다는 보고입니다. 강 회장은 혀를 찼다. 결국 그 계집이 문제였군. 7년 전에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윤 실장 내 아들이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 대업을 그르치게 둘 순 없네. 다시 한번 그 뿌리를 찾아내. 이번에는 아예 뽑아버리게.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윤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것은 곧 새로운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다시 태준의 비밀 작전실. 팀은 밤샘 작업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사망한 흥신소 대표 박창호가 차명으로 숨겨놓은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있었다. 진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 암호를 푸는 데는 수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파일이 열리는 순간 작전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파일 안에는 7년 전 오리온 기획이 수행했던 작업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대상은 한서연. 그녀의 사진과 신상정보 생활 패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직장에 익명의 투서를 보내 해고시키고 집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쫓아내고 친구들에게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고립시켰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의 최종 작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족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이용한 협박. 만약 순순히 떠나지 않으면 부모님의 작은 과수원을 망하게 하고 남동생의 직장 생활까지 끝장내겠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니었다. 악마의 소행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들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발견되었다. 윤상현 실장과 박창호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만약 저항한다면 그녀의 가족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똑똑히 상기시켜줘.
회장님의 뜻이다. 윤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진성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늘 아래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버지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 한 여인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손주들의 존재까지 무참히 짓밟았다. 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 아들로서의 정,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분노와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즉시 백 실장에게 명령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장소 관련자들, 지금 당장 다시 추적해. 7년 전의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의 데이터를 원한다. 그녀는 분명 이들 중 누군가와 접촉했거나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감시망 어딘가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백 실장의 팀이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7년 전 작업에 동원되었던 말단 조직원 중 한 명이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숙소 주변에서 한서연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니터에 흐릿한 CCTV 영상이 떠올랐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태준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였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초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버지의 하수인이 그녀의 근처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수가 이미 그녀에게 뻗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 회장이 내린 새로운 명령,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와 아이들이 위험했다. 당장이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작전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직접 움직여야 했다. 백 실장 속초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준비해. 그리고 자네 팀은 그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놓쳐선 안 돼. 진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곳으로 그는 폭풍이 되어 달려갈 준비를 마쳤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강태준의 심장 박동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창밖으로는 검은 벨벳 위로 별들이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백 실장의 보고에 집중되어 있었다. 목표물의 이름은 조민국, 7년 전 오리온 기획의 말단 행동대원이었습니다. 현재 한서연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 차량에서 잠복 중입니다. 추가 인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아버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상현 실장이 내린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명령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과 아이들은 맹수의 사정거리 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정밀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헬기가 속초 인근의 비밀 착륙장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그는 화려한 수트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재킷과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빙제의 군주의 위압감 대신 어둠 속에 녹아들기 위한 냉정한 결의만이 느껴졌다. 백 실장의 팀이 준비해둔 국산 세단에 올라타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조민국을 처리한다. 소음 없이 흔적도 없이. 내가 그녀와 대화하는 동안 그놈은 이 세상에서 증발해야 해. 서허연이 사는 곳은 속초항이 멀리 내다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밤바다의 짠 내음과 생선 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낯설게 다가왔다. 태준의 차가 아파트 후문에 조용히 멈춰 섰다. 백 실장의 팀은 이미 주변 통신을 감청하고 감시 카메라를 장악한 상태였다. 이어폰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다. 조민국은 여전히 차 안에서 대기 중. 주변에 다른 위협은 없습니다. 지금 진입하십시오. 태준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2명의 최정예 경호팀이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을 확인하며 조민국의 차량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태준은 그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오직 서연이 있을 아파트 입구만을 응시했다. 몇 초 뒤 이어폰에서 처리 완료라는 짧은 보고가 들려왔다. 이제 그와 그녀 사이를 막는 외부의 위협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7년이라는 시간과 오해로 쌓인 마음의 벽뿐이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낡은 복도를 지나 마침내 503호 녹슨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한서연의 얼굴.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놀람에서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태준이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했다. 오지마, 당장 가, 제발. 하지만 태준은 이미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은 뒤였다. 그는 힘으로 문을 열어젖히는 대신 절박한 목소리로 그녀를 설득했다. 서연아, 제발 얘기 좀 들어줘. 지금 넌 위험해.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의 말에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위험, 진짜 위험이 뭔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당신과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세계. 당신이 여기 나타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거라고. 그녀의 절규에 잠에서 깬 아이들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와 낯선 남자 사이에 팽팽한 대치 상황에 겁을 먹은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본 태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다급하게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를 감시하던 조민국의 사진과 그의 신상 정보, 그리고 오리온 기획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떠 있었다. 이 남자 방금 전까지 저 아래서 널 감시하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야. 7년 전 당신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자들이라고. 이제는 아예 널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왔어.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과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7년 동안 그녀를 올가매던 막연한 공포가 이제는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결국 무너지듯 문을 열어주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좁고 낡았지만 아이들의 손길이 닿은 듯 아기자기하고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꾸려진 여행 가방들이 보였다. 그녀의 지난 7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을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날 찾은 거죠? 그냥 모른 척 죽은 사람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태준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비행기에서 봤어. 너와 아이들을.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 맞지. 서연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다. 마침내 그녀는 본물 터지듯 지난 7년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 사진과 남동생의 직장 주소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강태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했다. 그들은 미리 써둔 이별 편지를 그녀에게 건네며 똑같이 베껴 쓰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제게 돈 가방과 편도 티켓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쥐 죽은 듯이 사라지라고. 다시는 당신 눈에 띄지 말라고요. 그때는 이미 뱃속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 새쌍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도시를 전전하며 살았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잠잘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키웠다. 항상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태준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어느새 뼈저린 죄책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라는 작자는 단지 그들의 사랑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인생과 자신의 핏줄인 손주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신 강태준이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피하는 바람에 허공을 잡고 말았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의 사과는 CEO의 계산된 언어가 아닌 한 남자의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였다. 서연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무너진 모습에서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편린을 보았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사과 지금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였거니까. 그것은 용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내 목숨을 걸고 너와 우리 아이들을 지킬 거야. 반드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잠든 세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자신을 꼭 닮은 얼굴들.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결심을 굳혔다. 이 작은 행복을 파괴하려는 자가 누구든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 전의 속초는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강태준의 작전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머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조민국과의 연락이 끊긴 것을 확인한 윤상현 실장은 분명 더 큰 규모의 팀을 보낼 것이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태준은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은 서연에게 상황의 긴박함을 설명했다.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작은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갑작스럽게 잠에서 깬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모습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서연이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눈빛만은 강인했다. 태준은 그 모습에서 지난 7년간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아이들을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백 실장 팀의 계획은 완벽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경찰과 구급차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혼란이 야기된 틈을 타 태준과 서연, 그리고 세 아이는 아파트의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뒷뜰에 대기하고 있던 방탄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밴에 오르자마자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는 그들의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별장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평범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지만 그곳의 실체는 완벽한 요새였다. 외부에는 고성능 동작 감지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고 모든 유리창은 특수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백 실장의 작전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통신망과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태준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든 첫 번째 방패였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압도적인 규모와 최첨단 보안시설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지난 7년간 살아온 도망자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넓은 공간에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장과 아이들을 돌봐줄 중년의 보육 전문가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그는 서연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녀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태준은 쇼마레테 슈메테 거도모 타치노 타메니 타베모노 기리와게다. 타에준은 타에오나세오 차의 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잘라주었다.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수많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던 그의 손은 아이의 접시 위에서는 서툴기 짝이 없었다. 그때 쌍둥이 중 딸인 하윤이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차마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 친구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식사 후 태준은 아이들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작은 아이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서점에서 급하게 사온 동화책을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이거 읽어줄까? 그의 어색한 제안에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그의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그는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인수합병 보고서를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딱딱하고 낮은 그의 목소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주방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7년 동안 꿈에서도 그려왔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 남자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불신과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그때였다. 막내 하민이가 형의 장난감을 뺏으려다 뒤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서연이 놀라 달려가기도 전에 태준이 먼저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는 괜찮아 괜찮아라며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구급 상자를 가져와 아이의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의외의 모습에 서연도 울던 하민이도 잠시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하민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온기와 신뢰의 몸짓이 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품에 안아보았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묵직하고 따뜻한 감동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굳은 맹세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소연이 잠든 후 태주는 별장의 서재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했다. 그의 앞에는 백 실장과 법무팀장 재무전문가가 화상회의 화면에 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낮에 아이들을 대하던 서툰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혹한 빙제의 군주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전략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첫째 방어. 백 실장은 한서연 씨의 가족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남동생의 신변을 24시간 완벽하게 보호한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 어떤 위협도 그들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그는 이어 공격 계획을 밝혔다. 둘째 공격, 강만철 회장의 왕국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우리는 그 두 기둥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공격 목표는 강만철 회장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거대 바이오 기업 넥스트젠 인수합병 건이었다. 겉보기에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지만 태주는 그 이면에 거대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를 위한 추악한 거래가 숨어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이 M&A를 통해 자신의 절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거래의 판을 뒤엎을 것이다. 넥스트젠의 비리를 파헤치고 진성그룹에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증거를 찾아내.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버지의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자신의 모든 말을 올려놓았다. 상대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자신을 괴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패배는 곧 자신과 가족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향했다. 살며시 문을 열자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든 새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평화로운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체스판은 이미 그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짜여졌다. 이제 첫 수를 둘 차례였다. 진성그룹 본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넥스트젠 바이오 인수합병 안건을 최종 승인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이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강태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과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늘 아침 안정가옥에서의 풍경이 떠올랐다. 출근을 준비하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쌍둥이 중 아들인 하준이가 서툰 발음으로 처음 그를 불렀다. 아빠.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아이를 안아들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 부드러운 감촉과 따스한 온기가 지금 그가 벌이려는 전쟁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다.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자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상석에는 그의 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절대 군주인 강만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만족감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들이 이 위대한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신의 후계자임을 증명해 보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아들이 만든 빙제의 군주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는 강 회장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넥스트젠 인수의 장밋빛 전망과 기대 효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대부분의 이사들은 거수기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강 회장이 최종 승인을 위해 의사봉을 들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 이에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바로 강태준이었다.
모든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만철 회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넥스트젠 바이오 인수는 그룹의 미래를 좀먹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선전포고와 함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역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자료는 넥스트젠의 숨겨진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었다. 공식 보고서와 달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실사 결과 넥스트젠은 수천억 원대의 우발 부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태주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넥스트젠의 핵심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였다. 넥스트제니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신약은 최근 3차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또한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태준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뜬 것은 복잡하게 얽힌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도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수 자금 중 상당액이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사회의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사기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검은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공격은 정확하게 강만철 회장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의 한복판에 대포를 쏘아 올린 것이다. 그것도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회의는 결국 무기한 연기되었다. 강 회장은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태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애비와 그룹 전체를 배신해. 그의 고함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여전히 아들의 반란이 한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이라고 치기 어린 감정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선 태준은 7년 전에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보며 말했다. 저는 진성그룹의 CEO로서 회사의 이익을 지켰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추진하시는 방식은 그룹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는 철저히 논리와 이성으로 아버지를 압박했다. 이 거래를 강행하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자료는 즉시 언론과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선택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강만철 회장은 말을 잃었다. 아들의 눈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은 냉혹함과 무자비함을 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공들여 만들어낸 완벽한 무기가 이제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그는 아들을 내보낸 뒤 한동안 시리에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는 이내 차가운 사리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 윤상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태준이가 저렇게 나오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계집과 아이들이지. 그놈의 유일한 약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애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적에 대한 적개심만이 이글거렸다. 윤 실장,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 흔적도 남기지 마. 그의 마지막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사회의 전투에서 패배한 늙은 왕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쏘아올린 첫 번째 화살은 아버지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안전가옥에 있는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수십 개의 독화살이 날아오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의 이사회실에서 울려 퍼졌던 총성은 강태준이 의도한 대로 강만철 회장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파편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한 형태로 그의 가장 소중한 곳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이사회의 격돌이 있은 후 며칠 가평의 안전가옥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평화가 감돌았다. 태준은 가능한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그날 오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빠라는 존재를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제법 그를 따랐다. 혜은이는 그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하준이는 자신이 그린 삐뚤빼뚤한 자동차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막내 하민이는 아예 그의 다리를 자기 전용 의자처럼 차지하고 앉았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에 젖어들었다. 테라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서연의 입게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아이들을 낳고 홀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을 때 아이들의 이름에 그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고민했던 흔적이 엿보이는 질문이었다. 태준은 하민이를 안아들며 대답했다. 하늘 아래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하준 하늘 아래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윤 하늘 아래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민. 다 좋은 이름이야. 당신이 잘 지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7년의 공백을 뛰어넘는 미묘한 교감이 흘렀다. 과거에 공유했던 꿈 함께 그리고 싶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어쩌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태준의 귀세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백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적들이 접근 중입니다. 최소 10명 이상 중화기로 무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분 안에 이곳에 도착합니다. 순식간에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지고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면 안 돼. 아이들 데리고 당장 지하 벙커로 가. 내가 가도 좋다고 할 때까지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질문하는 대신 아이들을 재빨리 일으켜 집 안으로 향했다. 태준은 현장 경호팀장에게 즉시 명령을 내렸다. 코드 레드 전원 전투 위치로 A조는 정문, B조는 후방, C조는 저격 포인트로 이동. 적들이 담을 넘는 순간 사살 허가한다. 그의 명령과 동시에 평화롭던 별장은 순식간에 초롱성으로 변했다. 모든 창문에 강철 셔터가 내려오고 정원 곳곳에서 스프링클러로 위장했던 자동 감지 포탑이 솟아올랐다.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가 되어 침입자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의 정적을 깨고 첫 총성이 울렸다. 통신을 교란하려던 적의 선발대가 경호팀의 저격수에게 제거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둠을 틈타 검은 전투복을 입은 괴한들이 일제히 사방에서 별장을 향해 돌격해왔다.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사용하는 장비로 보아 윤상현 실장이 고용한 용병들이 틀림없었다. 태준은 지하에 마련된 작은 지휘실에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통해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전투를 지휘했다. 적 3명 11시 방향으로 접근 중. A조 수류탄 투척 준비. 후방 센서 감지 B조 적의 우회 기동을 차단해 그의 머리는
F1 드라이버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다. 쾅기름 하는 굉음과 함께 별장의 정문이 폭발했다. 용병들은 소형 폭약을 이용해 강철문을 파괴하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제 전투는 원거리가 아닌 목숨을 건 근접전으로 바뀌었다. 총성이 귓가를 찢을 듯이 울리고 여기저기서 경호팀원들의 비명과 적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경호팀은 최정예였지만 상대는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 용병들이었다. 수적으로도 열세였다. 팀장님, 김대리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과다출혈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자신의 부하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태준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 강만철이 벌인 짓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으로는 이 상황을 끝낸 날타 알을 쏘기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별장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역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B조 현재 위치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서쪽 숲으로 퇴각하는 척해 적들을 그쪽으로 유인한다. A조는 중앙홀에서 끝까지 저항하며 시간을 끌어 내가 신호를 주면 모두 일제히 지하실로 통하는 B상구로 퇴각한다. 그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경호팀장이 반문했다. 회장님, 지상 거점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래, 저들에게 빈집을 내어줄 거다. 그리고 그 집을 통째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 작전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경호팀이 퇴각하자 용병들은 손쉽게 별장 1층을 장악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통신기로 의기양양하게 보고했다. 목표 확보. 이제 지하 벙커만 남았다.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내겠다. 하지만 그가 보고를 마치는 순간 태주는 지휘실의 붉은색 버튼을 눌렀다. 그가 누른 것은 별장 전체에 설치된 할론가스 소화 시스템이었다. 크헉 통신 장비 너머로 용병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몇 초 만에 별장 내부는 산소를 모두 빨아들이는 할론가스로 가득 찼다. 방독면을 미처 쓰지 못한 용병들은 그대로 질식하며 쓰러졌다. 미리 방독면을 쓰고 비상구로 퇴각했던 경호팀은 다시 1층으로 진입해 남아있는 적들을 손쉽게 제압했다. 전투는 그렇게 태준의 냉혹한 결단으로 끝이 났다. 싸움이 끝난 후 태준은 지하 벙커의 문을 열었다. 서연은 구석에서 새 아이를 꼭 껴안은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총성과 폭발음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 순간 태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다. 이 안전가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권좌에 있는 한 이 세상 어디에도 그들의 안식처는 없었다. 그는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아버지가 시작한 이 더러운 전쟁을 그의 방식대로 그의 목을 베는 것으로 끝내리라. 그는 맹세했다. 안전가옥을 휩쓸고 간 총성의 흔적은 단순히 부서진 유리창과 벽에 박힌 탄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각인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빼든 처형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수습하며 그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밀하게 조율되고 있었다.
백 실장의 팀은 생포한 용병들 중 한 명을 신문했다. 지휘관급으로 보이는 그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가족에게 돌아갈 막대한 보상과 법적인 선처를 약속하자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번 습격은 윤상현 실장이 직접 지시했으며 한서연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위협 요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라는 강만철 회장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자백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녹화되었고 아버지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총알이 되었다. 태주는 이 총알을 경찰이 아닌 더 큰 사냥터를 향해 발사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최진혁 검색에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최 검사는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과거 진성그룹의 계열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태주는 아버지 몰래 최 검색에 결정적인 내부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하여 부정을 바로잡았던 적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있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태준과 최 검사가 마주 앉았다. 태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패는 안전가옥 습격 사건의 전모였다. 용병의 자백 영상 현장에서 수거된 무기들, 윤상현 실장과의 통신 기록까지.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였다. 최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어서 태주는 두 번째 패를 꺼내 들었다. 넥스트젠 바이오 인수합병을 둘러싼 거대한 비자금 커넥션의 실체였다. 수년간 백 실장의 팀이 비밀리에 추적해온 자료들이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리스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강만철 회장의 서명이 담긴 비밀 장부까지. 두 개의 사건은 별개가 아니었다. 강 회장이 자신의 비자금 조성을 덮기 위해 아들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거대한 범죄의 퍼즐이었다. 최진혁 검사는 처음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상황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산처럼 쌓인 증거 앞에서는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비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권력형 범죄였다. 검찰의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신변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강만철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합니다. 태주는 이미 그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는 진성그룹의 모든 이사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다. 공식적인 소집 이유는 CEO 가족에 대한 테러 위험 및 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긴급 안건 토의였다. 이사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강만철 회장 역시 이 통보를 받았다. 아들이 자신을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이사회에 불참하는 것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결전의 날 진성그룹 이사회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상석에 앉은 강만철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사들을 공포와 회유로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재무보고서 대신 이사회실에 대형 스크린의 하나에 영상을 띄웠다. 안전가옥의 CCTV에 기록된 처참한 총격전의 영상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칠 전 제 아내와 아이들이 머물던 곳에 무장 괴한들이 습격했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이어 스크린에는 생포된 용병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윤상현 실장이 강만철 회장의 명령이라며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몇몇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회장을 쳐다보았다. 강 회장이 고함을 치며 반박했다. 음모다 저놈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버리는 더러운 수작이야. 하지만 태주는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이 습격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제가 넥스트젠 인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강 회장의 서명이 담긴 비자금 장부와 뇌물 리스트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강 회장의 충신이었던 이사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 회장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서 함께 감옥에 갈 미래가 더 두려웠다. 강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포의 성은 법이라는 더 큰 공포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사회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진성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최진혁 검사가 강만철 회장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읽어 내려갔다. 강만철 회장님,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월의 황제라 불리며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강만철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완전한 패배와 믿을 수 없다는 허망함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 어떻게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었을까? 태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깊은 곳,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성은 무너졌다. 텅 비어버린 회장석과 충격에 빠진 이사들의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강만철 회장의 구속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뒤흔든 지진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로 군림하던 그의 몰락은 그룹 주가의 폭락과 투자자들의 패닉, 그리고 임직원들의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졌다. 언론은 연일 진성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그룹의 공중분해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폭풍의 한가운데 강태준은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비상경영위원회를 소집했다. 아버지가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혼란에 빠진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아버지를 따르던 늙고 무능한 임원들이 당황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태준은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위기 수습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들의 고뇌가 아닌 그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결단만이 존재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뼈를 깎는 쇄신뿐입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준비된 원고도 없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먼저 90도로 허리를 숙여 국민과 임직원 주주들에게 사죄했다. 진성그룹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전임 회장의 불법과 비리는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자 현 그룹 총수로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과거의 진성은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진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는 그룹 내부의 수술에 착수했다. 아버지의 충신이자 부패의 핵심이었던 윤상현 실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임원들이 해임되었고 그들의 비리 자료는 검찰의 추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그동안 능력은 있었지만 줄이 없어 소외되었던 젊고 유능한 실무자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파격적인 인사는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직원들은 점차 새로운 리더인 강태준에게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가 문어발처럼 확장해왔던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냉혹하지만은 않았다. 하루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 지방의 한 화학공장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재무보고서 상으로는 즉시 폐쇄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곳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혹은 아버지였다면 망설임 없이 공장을 폐쇄했을 것이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그에게 서연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는 그녀에게 공장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여러 공장에서 일해봤어요. 그곳의 사람들에게 직장이란 그냥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의 꿈이고 아이들의 미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에요. 숫자로만 모든 걸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태준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 했다. 그는 언제나 효율과 이익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봐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숫자에 가려진 삶의 무게를 보게 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의 뜨거운 사랑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신뢰 위에서 다시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태준은 공장 폐쇄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그는 직접 공장을 찾아가 노동자들 앞에서 약속했다. 진성그룹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장을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를 믿고 함께 가주십시오. 그의 진심의 노동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강태준의 인간적인 리더십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그룹이 안정되자 태준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구치소에 수감된 아버지를 면회하기로 한 것이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버지는 예전의 황제와 같은 위엄을 모두 잃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아들을 보자마자 증오에 찬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배신자놈, 네가 감히. 이 애비를. 태준은 그의 저주를 묵묵히 들었다. 그에게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구치소를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 많지 가벼웠다. 그는 20년 넘게 자신을 짓누르던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는 차를 몰아 곧장 가평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까워지자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현관문을 열자 새 아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서연이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로 그를 맞이해 주었다. 태준은 아이들을 한 품에 안고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고요하고 따스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군주가 아닌 이 작은 세상의 행복을 지키는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만철 회장의 시대가 남긴 상처와 혼란 위로 새로운 계절이 여러 번 피고 졌다.
진성그룹은 강태준의 지휘 아래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과거의 부실과 부패를 과감히 도려낸 자리에 투명성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성그룹을 비리의 온상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진성그룹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빙제 군주 시절처럼 유능하고 치밀한 경영자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실무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했다. 오늘 그는 신제품 개발팀의 젊은 대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는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회의를 마친 태준은 시계를 보았다. 오후 6시 정각. 그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비서실과 임원들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다. 예전처럼 자정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CEO는 더 이상 없었다. 그는 회사를 나와 단골빵집에 들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샀다.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다. 혜은이었다. 아빠, 언제 와요? 케이크 사오는 거 잊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에 그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가평의 집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안전가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웃음과 온기가 가득한 그들의 집이었다. 서연은 정원 한쪽에 작은 꽃밭을 가꾸었다.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붉고 노란 장미들이 그녀의 미소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태준이 현관문을 열자 새 아이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달려나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오셨다. 아이들의 외침은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었다.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받아온 칭찬 스티커를 자랑했고 혜윤이는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종알거렸다. 막내 하민이는 아빠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온가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서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완벽한 아빠였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다가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7년의 고통과 불안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시끌벅적하고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다 입가에 크림을 잔뜩 묻혔고 태준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언제나 숨막히는 침묵과 꾸지람만이 가득했던 차가운 식탁. 그는 절대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웃음과 사랑의 기억만을 선물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태준과 서연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얼음장 같았는데. 그녀의 말에 태준은 피식 웃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때는 내가 세상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어. 돈, 권력, 통제력. 하지만 사실 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 텅 빈 껍데기뿐이었지. 당신과 아이들이 내 진짜 세상을 찾아준 거야. 그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자신을 구원해줘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나도 비로소 내 자리를 찾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두 사람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부드럽게 얽혔다. 태주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서연이 좋아하는 작은 물망초꽃 모양으로 섬세하게 세공된 반지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7년 전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내 남은 모든 인생을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면서 당신을 지키고 싶어. 나와 결혼해줄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네, 그럴게요.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깊이 끌어안았다. 7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유리창 너머 집 안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하준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빠, 엄마. 그 잠꼬대에 태준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위기에 빠진 진성그룹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작은 집, 이 따뜻한 풍경,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소중한 세계를 지켜낸 것이었다. 1년 전 비행기 안에서 오열하던 냉혈한 CEO는 죽지 않았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원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의 진짜 인생은 바로 이곳 집이라 부르는 곳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